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보다 조금은 낯선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를 둘러싸고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신중해야 할 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월스트리트 숫자 노름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집 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 은퇴자들의 생활비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자는 고정돼 있는데 새로 나오는 채권 금리가 낮아지니까 기존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채권 시장의 기본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미국 국채를 사주던 가장 큰 손님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믿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도 큰 문제 없이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거의 현대판 금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 위기가 와도 최후에 남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들까지 동시에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은 단기 뉴스에 흔들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들이 움직일 때는 이미 장기적인 계산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계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국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졌고 그 부채를 줄일 현실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빚의 크기 자체보다 그 빚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재정 지출을 줄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복지, 국방, 이자 비용까지 모두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자 몇 % 더 받는 것보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크다. 그래서 국채를 줄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외국에서 국채를 덜 사주면 미국 정부는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와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것.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적자는 더 커집니다. 적자가 커지면 정부는 다시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국채를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면 다시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악순환입니다. 수학적으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내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나? 미국 국채 금리는 모든 금리의 기준점입니다. 30년 모기지 금리, 자동차 론, 크레딧 카드 이자, 중소기업 대출 금리까지 전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고 30년 고정 모기지를 받으려고 했던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월 페이먼트는 수백 달러씩 차이가 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은퇴자에게는 더 직접적입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치가 줄어듭니다. 고정 수입을 기대했던 포트폴리오가 흔들리게 됩니다. 젊은 직장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이자,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부담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 국채가 팔린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비 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 현상은 달러의 지위와도 연결됩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믿고 사용하는 이유는 언제든 그 달러를 안전한 미국 국채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면 각국은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는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아 보이지만 이런 움직임이 쌓이면 구조가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영국 파운드가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달러를 당장 대체할 통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신뢰의 분산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의 빚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내는 이자, 우리가 받는 연금, 우리가 저축한 돈의 가치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변화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변화일수록 나중에 체감하는 충격은 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숫자 하나라도 더 외우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벌어지는 이 흐름이 뉴스 속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활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를 볼 때 주가만 보지 말고 국채 금리, 부채 구조, 그리고 누가 미국의 빚을 사고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의 내 생활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